여러분, 미국이랑 유럽은 항상 한편이라고 생각하시죠? 뉴스를 보면 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서방 동맹,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 민주주의 진영.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 미국이랑 유럽은 그냥 원래 한 팀이구나 하고요. 그런데 이 관계,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유럽은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공장은 망가졌고 화폐의 가치는 흔들렸고 무엇보다 다시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공포가 컸죠. 반면 미국은 어땠을까요? 전쟁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산업력과 군사력, 달러까지 모두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구조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 우리가 군사적으로 지켜줄게. 유럽, 대신 미국 중심 질서에 들어갈게. 이게 바로 나토의 출발이고 전후 서방 질서의 기본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역할 분담 계약에 가까웠던 겁니다. 냉전 시기에는 이 계약이 잘 굴러갔습니다. 공통의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소련이라는 명확한 위협이 있었고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공감대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나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적이 사라지자 그동안 참고 있던 질문이 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계속 유럽을 지켜줘야 하지? 유럽 입장에서는 왜 모든 기준이 미국 중심이어야 하지? 이때부터 동맹은 조금씩 가치의 공동체에서 이익의 계산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의 태도입니다. 과거의 미국은 서방의 리더라는 역할을 어느 정도는 감수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동맹을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다릅니다. 이제 미국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동맹 얼마나 비용이 드는가? 유럽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미국이 손해보는 구조는 아닌가? 이 질문이 등장하는 순간 동맹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같은 편이니까 지켜준다가 아니라 지켜주는 대신 조건이 있다로 바뀐 겁니다. 지금의 미국과 유럽은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하는 운명 공동체라기보다는 각자 살아남기 위해 잠시 같은 항로를 선택한 동승자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유럽 통합 자체를 무조건 지켜야 할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규칙을 그대로 따르다가는 자기 산업과 주권을 잃을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관계가 된 거죠.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시작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 구조 변화는 아직 안보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조건부 계약 구조는 안보를 넘어서 경제, 기술, 통화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서 보게 될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 동승자 구조가 실제 안보 영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을까? 바로 그 지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힘의 비대칭 그리고 갈등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금의 미국과 유럽은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라기보다는 조건이 붙은 계약 관계에 가깝다고요. 이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안보, 특히 나토입니다. 나토를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유럽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안보를 미국이 대신 책임져 준다. 여기서 핵심은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럽이 스스로 핵 억지력을 갖추고 전 세계 어디서든 작전을 펼칠 수 있다면 굳이 미국에 의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유럽은 군대도 있고 전투기도 있고 탱크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맞습니다. 장비는 있습니다. 문제는 구조입니다. 유럽은 위성정보, 정찰 감시 시스템, 지휘 통제, 핵 억지력, 이 핵심 요소들에서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유럽은 몸통과 팔, 다리는 있는데 눈과 뇌가 미국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빠지면 유럽 군사력은 작동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미국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점점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보는 공짜가 아니다. 최근 미국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방비를 GDP의 2%도 아닌 5%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계속 지켜줄 생각이 없다면 너희는 혼자서 버틸 수 있느냐?
유럽의 입장에서 이 질문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답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어렵다. 그래서 유럽은 국방비를 늘리면서도 미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합니다. 겉으로는 자주국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의존 구조를 더 깊게 만드는 선택이죠. 이 지점에서 나토의 성격이 바뀝니다. 과거의 나토는 우리는 한 팀이다 라는 공동체적 동맹이었다면 지금의 나토는 돈을 내면 보장해주는 안보보험에 가깝습니다. 보험료는 국방비, 보장 조건은 미국의 판단, 자동 지급은 점점 사라짐. 이 구조에서 가장 불안해지는 쪽은 당연히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미국에 더 의존하면 주권이 줄어들고 독자적으로 가려 하면 당장 안보 공백이 생깁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유럽은 언젠가는 혼자 서야 한다는 걸 알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미국은 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이건 미국이 유럽을 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은 여전히 유럽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이제는 예전처럼 무조건 지켜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 변화는 안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질문은 이겁니다. 안보에서 이런 균열이 생겼다면 경제와 기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바로 그 지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갈등은 훨씬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안보에서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균열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안보보다도 경제와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더 이상 같은 편이니까 봐준다는 논리가 거의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구조가 단순했습니다. 미국은 기술과 금융을 주도하고 유럽은 제조업과 브랜드, 내수 시장을 맡는 구조. 서로 역할이 달랐기 때문에 큰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의 산업정책 변화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시장이 알아서 굴러가게 두자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산업은 반드시 미국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게 대규모 보조금 정책이고 대표적인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입니다. 문제는 이 보조금이 미국 기업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장을 미국에 지으면 보조금, 미국에서 생산하면 세금 혜택, 미국 기준을 따르면 규제 완화. 이러니 유럽 기업 입장에서는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유럽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나?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분야에서 유럽 기업들의 미국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 상황을 자유 경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럽의 시선은 이렇습니다. 이건 미국이 동맹을 이용해서 산업을 흡수하는 구조다. 그래서 유럽은 미국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불공정하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 간 관계와 기업 간 경쟁을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자국 기업의 이익은 곧 국가 이익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아무리 항의해도 미국의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와서 만들면 된다. 경제만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 규제에서는 양쪽의 시각 차이가 더 큽니다. 유럽은 빅테크 기업을 강하게 규제합니다. 시장 지배력 제한, 데이터 활용 규제, 플랫폼 책임 강화. 겉으로 보면 공정 경쟁처럼 보이죠. 하지만 미국의 시선은 다릅니다. 미국은 유럽의 기술 규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다. 특히 문제되는 건 유럽의 규제가 대부분 미국 빅테크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럽의 기술 규제를 경제 문제이자 외교 문제로 다룹니다. 이 지점에서 미국과 유럽은 같은 편이면서도 서로를 견제하는 이상한 관계가 됩니다. 안보에서는 협력, 경제에서는 경쟁, 기술에서는 충돌. 이건 더 이상 전통적인 동맹 구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갈등은 누가 나쁘고 누가 실수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과 기술을 붙잡아야 하고 유럽은 이대로 가면 산업 기반이 비어버린다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와 기술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면 돈의 흐름, 통화와 금융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냅니다. 앞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경제와 기술에서 왜 충돌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갈등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 즉 통화와 금융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자본이 어디로 움직이는지가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불안이 생기면, 전쟁이 나거나 금융 위기가 오면 돈은 어디로 갈까요? 놀랍지 않게도 답은 거의 항상 같습니다. 미국 그리고 달러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고 언제든 사고 팔 수 있고, 위기 때마다 미국 중앙은행, 즉 연준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달러는 마지막에 믿을 수 있는 통화라는 이미지를 이미 굳혀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뭘 하든, 정치적으로 어떤 논란이 있든 위기가 오면 돈은 다시 달러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유럽도 경제 규모 크잖아. 유로도 주요 통화 아니야? 맞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존은 통화는 하나지만 재정은 각 나라 따로입니다. 독일 국채, 프랑스 국채, 이탈리아 국채가 전부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자본은 유럽 전체로 모이지 않고 오히려 내부에서 갈라집니다. 이 구조 때문에 유럽은 위기가 올수록 더 취약해집니다. 자본이 빠져나가고 금리가 흔들리고 국가 간 격차가 커집니다. 반대로 미국은 위기일수록 금융 중심으로서의 위치가 더 강해집니다. 이게 바로 달러 패권의 무서운 점입니다. 미국은 이 우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은 디지털 영역에서도 달러 중심 구조를 더 굳히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달러를 중심에 두겠다. 그래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미국 국채, 금융 규제를 하나의 구조로 묶으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디지털 금융에서도 달러를 벗어나기 더 어려워집니다. 유럽은 이 상황을 매우 불편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아무리 경제 규모를 키워도, 아무리 규제를 만들어도 돈의 마지막 피난처는 여전히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을 말하지만 금융 영역에서는 그 말이 가장 약해집니다. 이건 유럽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유럽은 통화를 먼저 통합했고 재정을 나중에 통합하려 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짧은 시간 안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안보에서는 미국 의존, 경제 기순에서는 충돌, 금융에서는 달러 회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협력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관계는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클까? 이제 다음 단락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 흐름을 나눠서 미국과 유럽의 미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유럽은 앞으로 싸우는 거야? 아니면 계속 같이 가는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관계는 갑자기 깨지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멀어집니다. 앞으로 1, 2, 3년 정도를 보면 미국과 유럽은 겉으로는 여전히 동맹입니다. 정상회담도 하고 공동 성명도 내고 나토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계속 마찰이 생깁니다. 미국은 유럽의 기술 규제를 불편해하고 유럽은 미국의 보조금 정책에 반발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이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문제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부딪힌다. 3에서 5년 정도 지나면 관계의 톤이 달라집니다. 미국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유럽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미국의 우선순위는 이제 유럽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에서도 미국의 자동 개입은 줄어들고 조건이 더 많이 붙습니다. 유럽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민합니다. 정말 미국 없이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유럽 내부에서 독자적인 방위체계,
독자적인 산업보호 논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5에서 10년을 보면 가장 큰 변화는 생태계의 분리입니다. 기술 표준이 달라지고 주제가 달라지고 금융 시스템의 중심이 갈라집니다. 나토는 명목상 존재하지만 경제와 기술, 금융에서는 완전히 다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미국과 유럽은 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한 몸처럼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누군가의 선택 실수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유럽은 생존을 위해 독립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정권이 바뀌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안보, 산업, 금융 구조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관계는 유지되지만 예전과 같은 관계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미국과 유럽 이야기라면 이 변화가 우리 같은 개인에게는 왜 중요한 거지?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 거대한 구조 변화가 개인에게 어떤 환경 변화를 만드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유럽이 멀어지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면 국가 간 관계 변화는 항상 개인의 삶부터 먼저 바꾸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협상이라도 합니다. 선택지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유와 상관없이 체감하고, 물가가 오르면 설명을 듣기 전에 느끼고, 일자리가 줄면 구조를 몰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개인은 구조 안에서 살아갈 뿐 구조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여유는 없지? 뭔가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불안하다. 뉴스는 많은데 방향이 안 보인다. 이건 개인의 판단 실패가 아닙니다. 환경이 동시에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기술 표준이 나뉘고 규제가 달라지고 돈의 흐름이 더 빨라지고 변동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계속 누적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힘들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라 누적의 결과입니다. 이 시기에는 정답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뭐가 맞다고 확답해주기도 어렵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방향 감각입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말이 그래서 뭘 해야 하죠? 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목적은 무언가를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길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불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이해된 불안이 됩니다. 이해가 되면 사람은 덜 흔들립니다.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과장된 말에 덜 반응하고 자기 상황을 더 차분하게 봅니다. 이게 바로 지금 같은 시기에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변화는 누군가의 실패가 아닙니다. 국가도 구조에 묶여 있고 기업도 구조에 묶여 있고 개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자책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하면서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그 방향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들으셨다면 이제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아, 이게 한두 나라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맞습니다. 미국과 유럽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영상의 핵심은 미국이나 유럽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국가는 큰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개인은 거기에 휘둘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미국도 유럽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더 공격적으로 계산해야 하고 유럽은 생존을 위해 독립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제약입니다. 국가도 이렇게 제약받는다면 개인은 어떨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개인은 구조 변화의 영향을 더 빠르고 더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데 불안한 느낌,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 방향을 잃은 것 같은 감각. 이건 개인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환경이 동시에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사람들은 확실한 답을 찾습니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해야 산다. 이 길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말은 대부분 위험합니다. 지금은 정답을 외치는 사람보다
구조를 설명하는 사람이 더 믿을 만한 시기입니다. 이 영상은 무언가를 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한 가지만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겪는 혼란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불안은 조금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이해하면 사람은 덜 서두릅니다. 뉴스에 덜 흔들고 과장된 위기에 덜 반응하고 자기 상황을 덜 차분히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같은 시기의 가장 큰 힘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앞으로도 유지될 겁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하나의 세계, 하나의 질서로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 변화의 가운데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불안에 끌려갈지,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속도를 유지할지. 이 영상이 정답을 주지는 못했더라도 생각할 기준 하나는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구조입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를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